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시기가 바로 공부를 시작한 지 한두 달 사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나 주택 거래의 전문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데요. 마치 처음 보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한두 달 사이에 이 진도를 쉽게 빼지 못하고 지쳐버리기 십상이라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만 콕콕 집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이상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용인을 계속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고용인 때문에 개공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책임지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선 이제 그 뭘 물어준다 그래서 이제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요. 배상 책임 말합니다. 배상 책임. 이때 이제 배상 책임 보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게 있는데, 자,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그래요. 양벌 규정. 양쪽 다 벌을 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려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하나가 또 있죠. 바로 이제 행정상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용인 때문에 바로 직원들을 말한 것이었고요. 자, 개공이란 사람은 책임을 지는데 바로 민사, 그다음에 형사, 그다음에 행정 책임을 다 지게 됩니다. 먼저 민사란 것은요, 이제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그래서 자, 이게 무과실 의미가 과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행위는 고용인이 했다는 거예요. 자, 고용인이 행위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바로 의뢰인에게 이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하자. 이럴 때 이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데 이 물어줄 책임을 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1차 책임을 져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행위는 고용인이 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물어줄 거는 개공이 물어줘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행위를 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개공은 고의과실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바로 원인 제공자가 고용인이기 때문에 이때 지는 책임을 바로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표현하고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 부진정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지 않았지만 연대 책임을 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물어줄 책임을 이제 개공이 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공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난 뭐 고용한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물어내니까 억울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럴 때는요, 바로 이제 고용인을 상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상권이라는 거는요. 타인을 위해서 대신 변제한 자, 타인은 고용인이겠죠. 대신 변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구상권이라는 거거든요. 구상권 행사에서 이제 그 구상권을 행사하면야 도를 받을 수 있긴 하겠죠. 어쨌든 이것은 1차 책임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라는 거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사상 문제 있을 때 이 고용인과 개공이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연대 채무를 질 관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대 채무를 질 관계다. 이때 중요한 거는 연대 채무를 부담하라는 뜻이지만 이때 채무를 부담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이제 고용인이 행위를 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바로 그를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형사란 뜻은요, 양벌 규정이라는 뜻인데, 자, 용어 그대로 양쪽 다 벌을 주겠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고용인이 행위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까 해서 자, 이 법, 공인중개사법 제48조 하오 49조를 위반했어요. 이 두 개 법조문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형벌입니다. 형벌. 자, 형벌이 규정돼 있는 법조문이에요. 여기서 두 개 조문인데 여기 이제 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48조. 그다음 49조라는 것은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거든요. 자, 결론은 뭡니까? 형벌이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을 위반했다고 하자. 그럼 당연히 고용인이 행위를 했을 테니까 벌을 받겠지만, 자, 그를 고용하고 있던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벌을 주겠다는 뜻이 양벌 규정이라 부르게 되고요. 어떤 벌을 받는 거냐면 뒤에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이때 중요한 것은요. 자, 그를 고용한 개공에게는 절대로 이 징역형을 과할 수는 없습니다. 동조에 규정돼 있으니까 48조라면 3천만 원 이하, 그다음 49조였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 되는 것이겠지 징역형 과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원칙은 그렇겠는데 자, 예외가 또 있어요. 자, 단서 조항부터 있죠. 단개혁공인중개사가 평소에 그 고용인을 관리 감독을 잘했답니다. 자, 관리 감독을 잘했다,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은 벌금 선고할 수 있겠지만 평소 관리 감독을 잘했을 때 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형사 책임 뜻은요. 이제 여기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령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자. 또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중개보조원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바로 행정처분 사유였다면 물론 그를 행위를 한 이 소속 공인중개사 또한 처분을 받겠지만 그를 고용하고 있는 개혁공인중개사 또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뭐 업무 정지할 수도 있고 또는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래서 세 가지를 책임을 지게 된다고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어서 우리가 고용인을 비교해 보는 건데 우리가 고용인 그럼 두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증 취득해서 고용됐다고 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자격증이 없었죠. 중개보조원 둘이 있어요.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제 대충만 보더라도 중개보조원은 거의 뭐가 없어요. 지금 거의 없는 게 물론 교육도 약간 차이가 있게 되고요. 이건 뒤에 나오게 되죠. 업무 범위 보시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보통 줄여서 이제 소공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개할 수 있어요. 또 물론 보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개보조는 단순 보조 외에는 안 되는 거고요. 이하 이제 뭐 의무 한계라든가 감독 대상 등을 보면 자, 중개보조는 거의 없는 것이 많죠. 이렇게 이제 대충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뭐 이 차이점이 어차피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이들이 앞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있었는데 자, 개혁공인중개사 등 결격 사유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됐어요. 근데 법률 10조 1항을 말하는 건데요. 고용인이 거기 해당됐다고 하자. 그럼 당연 고용해서 안 되죠. 만약에 이제 고용했다고 할 때 중요한 건 2월 내 해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해소하라는 얘기겠죠. 해소하라. 그런데 해소하지 않으면 그를 고용하고 있는 개혁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를 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보실 게 이제 사무소의 문제입니다. 사무소. 자, 중개사무소라는 것이죠. 중개사무소인데 위에 보시면 이제 111 원칙 그랬어요. 바로 한 사람의 개공은 등록도 하나밖에 없어야 될 것이고 사무소도 하나만 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는데 두 개 이상 둘 수는 없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 하나 외에 못 두는데 이제 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었죠. 우리 보통 모델하우스라고 그래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라는 건데 그 앞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파롯을 이렇게 쳐놓고 막 상담하고 막 그래요. 파롯을 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컨테이너 하우스 갖다 놓고 이제 상담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이제 이동이 용이한 임시설물도 금지한다 그랬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파롯을 쳐놓고 상담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된다. 두 개는 둘 수 없고 임시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됐을 때 두 개 이상 사무소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등록은 취소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상대적이고요.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중개사무소라는 게 말이에요. 반드시 중개업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개업 외에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긴 있죠. 다만 법인인 경우라면요. 우리가 이제 법률 14조에 규정돼 있는 6가지 외에는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분사무소 볼까요? 법인의 분사무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이제 영업소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본사 외에 지사, 영업소라고 이해하면 쉽겠는데 자, 법인은 우리가 회사니까요. 그죠? 회사가 본사가 있고 그다음 이제 지사를 둔다. 영업소를 둔다는 뜻인데 우리 법에서는 이제 영업소라고 하지 않고 분사무소라고 하지요. 어디나 볼까요? 자, 요건 볼까요? 어디다 둘 수 있을까 볼 때, 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 군구는 절대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이외 시군구에 2대 하나만 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 종로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 있다면 이 종로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가 없어요. 안 되고 그 이외 옆에 뭐 중구엔 둘 수 있겠죠. 둘 때 반드시 하나만 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제외하고 그다음 시군구에 2대 한 개소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뜻이고 그다음 책임자인데 이게 상법상 지배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지배인. 우리 이제 책임자라고 하죠. 반드시 물론 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분사무소를 둘 때 설치 신고한다고 하고요. 설치 신고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다 됐을까요? 그럼 이제 중구에다가 둡니다. 둘 때 어떻게 할까요? 설치 신고하지요. 설치 신고를 어디다 할까 문제가 그건 중구가 아니라 이 종로구에 해야 돼요.
종로구에다가. 두 번째, 자, 중구에 설치가 됐겠죠? 설치도 예를 들어서 그 여포 용산구로 옮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전이죠, 이전. 그것도 이전 신고해야 되거든요. 자, 이전 신고도 마찬가지로 종로구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무소는요, 처음에 둘 때 하는 설치 신고도 옮겼다, 이전 신고 모두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만 신고한다고요. 거기가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설치 신고, 이전 신고, 그리고 이제 인장 등록 모두 다 주된 사무소 관청에다 신고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로구라가 되겠죠. 종로구에다 모든 신고를 다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실 게 앞으로 일을 할 것, 있을 곳은 중구지만 신고하는 건 종로구. 옮겼다, 용산구로 옮겼다. 옮겼지만 옮긴 신고는 종로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니까 자, 일단 설치할 때 신고했지요. 그러면 이제 종로구란 뜻인데 자, 종로구청장이 신고 필증을 준다고요. 얼마나 주느냐? 이제 7일 내에 주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지체 없이 분사무소를 관할하게 될 시군구로 통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로구청장한테 신고했어요. 그럼 종로구청장이 필증 주고 중구청장한테 통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옮길 때 마찬가지거든요. 이전할 때에도 종로구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종로구청장이 필증 등을 다시 한번 주고 그다음 중구라든가 용산구 이렇게 옮겨서 통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다음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 거 볼까요? 암기는 뭐 할 거 없다 하더라도 뭐 신고서 있어야겠죠. 그다음 책임자 교육 받아야겠죠. 교육 수료증 사본이고요.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이건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등록 절차를 배운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등록 절차를 배우실 때 우리가 등록 절차상 보증 설정을 언제 하냐면 등록을 받은 다음에 하거든요. 등록받은 다음에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분사무소는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이 신고할 때 서류가 들어가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증 설정이라는 문제는요, 분사무소 일대와 등록 일대가 달라요. 우리가 등록 절차에서는 나중에 합니다. 등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데 여기는 미리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요. 자, 분사무소 별로 독자로 업무 정지 등 과태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분사무소가 부동산을 중개했습니다. 자, 중개했는데 그게 이제 주택을 중개했다 예를 들을까요? 주택을 중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이란 거는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각 시나 도의 조례로 정해진 대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럴 때 어느 시도지를 따를 것인가 문제라는 거는 절대 중요한 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아니고요. 그 분사무소가 있는 관할 시도지를 따른다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공동사무소가 있죠. 공동사무소라는 것은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동업을 하는 형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개사무소만 함께 쓰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 외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사무소를 놓고 같이 그냥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자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법인도 아니었고 동업도 아닙니다. 그럼 모든 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각자 하는 거죠. 다 모든 건 다 각자 한다. 그냥 사무소만 함께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신고하는 것도 제도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두 사람 이상이라면 모여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동업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업무는 다 각자 하는 거예요. 사무소 한 개소만 함께 쓴다.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자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업자가 이전에 와서 무효살 뭐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최초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한 개 사무소를 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계공과 을이 두 사람이 업무는 각자 하겠지만 한 개 사무소만 같이 쓰겠다고 할 때는 서로가 동의를 해야 돼요. 서로가 동의를 되니까 갑은 을의 승낙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을은 갑의 이제 갑은 을 거 또는 이제 을은 갑 거 필요하겠죠. 그때 그렇게 해서 승낙서를 첨부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저기서 이제 다만 한쪽에서 가령 갑이라는 업자가 현재 업무 정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공동사무소를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옮기는 게 나오네요. 사무소 옮기는 건데 여기서 옮기는 게 관할구역 내건 외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종로구에 사무소에 있다 볼게요. 개인이라고 치면요. 그럼 종로구 안에서 동만 바뀌든 아니면 구가 아예 바뀌든 아니면 뭐 시가 바뀌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내건 외건 옮긴 뒤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여기 사후 신고하는 거예요. 전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옮긴 뒤에 신고하는데 날짜가 기억하셔야 돼요. 10일 내 신고하고요. 그럼 신고를 어디 가서 할까요? 자, 이전 후입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갑이라는 자가 있었다고 치고 종로구에서
가령 이제 A동, B동 그럴까요? 원래 A동에 있던 거예요. 그랬다 B동으로 동만 바뀔 수도 있겠죠. 관할구역 내의 의미겠고요. 그다음 종로구였다가 용산구로 옮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이제 구가 아예 바뀐 거죠. 이건 관할구역 외가 되겠죠. 자,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옮긴 뒤에 신고한다. 사후, 날짜 기억하시고 10일 내 신고한다. 그럼 이제 어디다 신고할 때 문제인데 지금 뭐 구에 같은 구에서 동만 바뀌면요 같은 종로구겠죠 뭐. 그러나 구가 바뀌잖아요. 이럴 땐 옮긴 뒤에 신고하니까 용산구에 신고하라 이런 뜻이고요. 옮긴 뒤에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단원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한 번 들으시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필요한 거 외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정확히 돼 있지 않으면 내용은 아는데 답을 고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내용이 쉽지만 잘 문제가 안 풀어진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내용 쉽구나 쉬운데 한 번 들어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 고르기가 힘들다는 거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고할 때 어떤 소리 볼까요? 자, 신고할 때 이렇게 보죠 한번. 자, 이전 신고서에 있었죠? 자, 이자 따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소 증명 서류 필요하겠죠. 사. 그다음에 등록증이죠. 등, 이사 등 하시면 돼요. 옮길 때 서류에 옮길 때 여기는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옮길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이런 게 외우시는 게 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서류 그러면 이사 등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전 전 등록 관청에서 이전 후 관청으로 보내줄 서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방 종로구에 있다가 용산구로 옮겼거든요. 그러면 용산구청장이 서류를 보내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종로구청장이 용산구로 보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제 등록 대상의 등, 그다음 등록 신청 서류의 신, 1년간 행정 처분 관련 서류에서 일자 따볼게요. 자, 등신일이죠. 먼저 암기하는 방법이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쓸 땐 이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여기는 이런 걸 암기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돼요. 자, 이제 해서 이전 신고할 때 서류, 그다음 보내줄 서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요. 자, 보니까 분사무소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사무소는 이전 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디예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이 한다 하고 방금 보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3절인데요. 자, 업무 범위가 나와요. 자, 업무 범위란 거는 이제 넓은 의미거든요. 이 업무란 거는 이제 넓은 게 보시면 중개 업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겸업도 있어요. 겸업. 자, 겸업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딱 크게 집어넣은 거죠. 그럼 이 중개 두 개를 나눠볼게요. 자, 중개자를 써서 중개 업무의 범위가 뭐냐?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개 대상 물의 범위. 두 번째, 중개 업무 지역의 범위. 두 가지를 묶어 중개 업무의 범위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중개자를 썼을 때 두 가지. 뭘 중개할까? 물건의 범위가 있고 어디 있는 걸 중개할까? 지역의 범위를 두 가지 나눠지는데 합쳐서 중개 업무 범위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가 세 사람 있거든요. 누가 있겠습니까? 법인이 한 사람 있죠.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 그다음 이번 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가 배웠던 부칙상 개공도 있거든요. 자, 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세 사람의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에 따라서 이 범위가 같은가 다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가 다른가 보는 건데 결론은 같지 않죠. 자, 일단 세 사람이라 볼 때 말이죠. 첫 번째 물건 범위 볼게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중개 대상 물, 중개할 수 있는 물건, 부동산, 우리 법에 있었던 5개 이랬거든요. 자, 그건 범위가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렸을 때 법인이었건 누가 됐든 간에 5개는 다 중개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누구는 뭐만 중개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똑같다. 두 번째가 지역인데 자, 이제 둘 중에서 세 사람 중에서 말이죠. 법인과 공인중개사는 전국이에요. 전국. 전국 걸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세 번째 이 부칙상 개공이면 전국이 아니고 현재 그가 일하고 있는 그 중개사무소 관할 특광도 관할구역 내만 중개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세 번째 부칙상 개공이 서울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서울시 내에서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겠지 타도권 중개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타도권 중개 안 된다. 그러니까 가령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물건을 중개했다면 법 위반이에요. 그럴 때 업무 정지가 되는 거고요. 서울시 것만 중개한다는 뜻입니다. 예외 물론 있네요. 뒤에 배우시겠으나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가입하고 이를 이용한다면 그 정보망이 공개된 건 다 할 수 있으나 이 내용은 다음에 우리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원칙은 전국을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각 그가 일하고 있는 시도 내 것만 중개하는 거구나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두 개를 우리가 묶었을 때 중개 업무를 보신 건데 그럼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겸업이에요. 자, 법은 이제 법률 14조 1항 규정인데요. 바로 이제 법인의 업무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번호가 7번까지 보이시는데 1번 보세요. 이건 중개업이잖아요. 중개업은 뭐예요? 이건 이제 고유 업무예요. 고유 업무. 고유 업무니까 1 빼고 2, 3, 4, 5, 6, 7, 6개죠. 6개를 묶어 우리가 이제 겸업이다라고 불러요. 겸업. 이거 외우시는 거고 시험 나오면 항상 출제하는 거예요. 매번. 자, 일단 그럼 이제 법인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볼게요. 법인과라고 했지만 개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원칙적 개인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에서야 법인권로 규정되어 있긴 하나 개인도 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차이가 있긴 한데 자, 먼저 내용 볼게요. 자, 중개업의 고유업이니까 빼놓고요. 자, 상업용 건축물. 첫 번째 2번과 어디 볼까요? 자, 2번하고 여기 6번 하나 보시죠. 이렇게 보면요. 지금 여기 대행 돼 있거든요. 자, 잘 보세요. 2번도 상업용 건축물, 상가. 그다음 주택. 여기도 주택, 상가. 자, 그러면 상가, 주택에 대해서 첫 번째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임대하는 관리하는 거. 두 번째는요. 분양을 대행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대행 다시 말씀드리면 자, 관리업 또는 분양업 그럼 틀린 거예요. 대행자가 들어가면 빼면 틀린다고요. 대행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대행 관리대행이지 뭐 그 외 농장, 뭐 농업용 또는 공업용이라는 표현을 쓰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상가 주택에 대해서뿐이다. 그다음 대행이라고 해야지 업 그럼 틀린다. 그러니까 관리 대행업, 분양 대행업 그래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니까 부동산 이용과 개발에 대한 상담이니까 일명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근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지요. 네 번째가 자,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의 제공이라는 거는 일명 프랜차이즈, 체인을 형성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대상자가 개공으로 특정돼 있지요.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경매나 공매, 부동산 등에 대해서 권리 분석도 할 수 있다, 뭐 취득, 알선 등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아까 자, 이 법인 거지만 개인도 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개인 그럼 몇 사람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었고 부칙상 개공도 있었죠. 그런데 둘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제한 없어요. 그러나 부칙상 개공만큼은 이 경매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 개인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칙상 개공이면 경매 업무는 제외시켜라 하는 뜻이 되는 거라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기타 여기 보시면 7번에 자 중개업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요. 뭐 도배 업체의 알선이라든지 또는 뭐 이사 업체 등의 뭐 소개 이렇게 하면 되죠. 소개라든지 알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개업 빼고 6개인데 6가지를 법인의 겸업이라 불러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법인은 경우에는요. 금방 설명드린 6개만 업을 해야 되지. 다른 거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걸 했다면 그게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엔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6개만 해야지. 그 외의 건 못하고 그 외의 걸 했다면 그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용도 숙지하시고 포인트를 집어서 정리가 되셔야 한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인장의 등록인데요. 뭐 쉬운 얘기입니다. 자, 도장을 등록하자. 도장. 앞으로 쓸 도장이라는 얘기인데 누가 할까요? 뭐 다 개공도 해야 되겠죠. 예, 소공도 합니다. 언제까지예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고요. 며칠 내 그런 게 아니네요. 다 그런데 변경 등록은 날짜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변경한이니까 사후이라는 뜻이겠죠. 자, 날짜 나오네요. 7일 이내 합니다. 자, 최초는 개시하기 전 날짜 없고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7일 내 한다. 그럼 어떤 인장인가요? 법인으로 구분하시면 법인의 인감이죠. 법인의 인감. 줄여서 법인감으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분사무소이면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등록하여야 한다고 표현하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개인들입니다. 개인과 소공이면 여기는 이제 숫자를 좀 보실까요? 인장으로 하는데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그 보니까 7, 30 단위는 밀리미터네요. 그죠? 여기는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7, 30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고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도장을 등록하자 얘기죠. 특히 숫자는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업과 폐업이 이 파트의 마지막인데 내용 뭐 간단한 거예요. 이제 쉬는 거죠. 쉬는 거. 휴업인데 일단 얼마 동안 할 때 신고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3개월 초과 휴업할 때만 신고하는 거고요. 바꿔 해볼까요? 3개월까지는 그냥 쉴 수 있다. 신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부터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3월 이상 그럼 틀리겠네요. 3개월 초과 될 때 초과 꼭 신경 쓰셔야 되고 자, 신고할 때 어떻게 될까요? 등록증을 첨부해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럼 한 번 휴업했다. 얼마 동안 휴업할 수 있을까? 6개월만 해야 돼요. 6개월을 넘어갈 수는 없고요. 보다 연장을 되긴 되는데 이제 원칙은 연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징집이다. 징집 뭐 군대 갔다는 얘기겠죠. 요양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간 제한이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죠. 6개월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6개월을 이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더 하고 싶다 이거예요. 더 연장할 필요가 있더라. 그럴 땐 변경 신고를 통해서 하면 되죠. 변경 신고하면 연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변경 신고는요. 전자문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최후에 휴업할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최초 휴업의 이유가 이런 징집 등이면 이땐 기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넘지 못하는 거고 이런 사유가 있다면 6개월 그 이상도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 특별한 사유가 없다 6개월 넘지 못하잖아요. 근데 더 하고 싶으면 그때 변경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업을 이제 재개할 때죠. 다시 하자. 예, 그게 바로 재개 신고거든요. 재개 신고 마찬가지로 재개 신고하는데 최초에 우리가 휴업할 때 등록증 반납을 했잖아요. 이거 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는요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돌려줘라 이거예요. 즉시 돌려주는데 이때도 뭐 즉시란 표현을 써야지 이렇게 뭐 지체 없이란 표현을 쓰면 이건 틀리게 되어 또 신경 써야 할 것 같죠, 그죠? 그다음 이제 폐업 신고입니다. 물론 당연히 폐업 신고도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되는고요. 또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폐업 신고할 때 이때도 이제 그 등록증 반납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등록증을 반납하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 5절까지 했을 때 중개업 일반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다음부터 이제 다음 의무 단으로 넘어갈 테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중개업 일반을 끝내고 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의무 큰 중요한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중개사무소 업무부터 또 이 중개 실무에 관한 내용까지 짚어봤는데요. 내용은 쉽지만 정확히 알아야 답을 고를 수 있다고 하셨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